북극권은 저온,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험난한 비포장 도로 주행, 경고 없이 덤벼들 준비가 된 야생동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의 여정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얼음 덩어리는 북극권에서 픽업 트럭을 타고 불타는 적도까지 이동했어요.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콜라 하나가 5센트였죠. 라디오 룩셈부르크는 청취자들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북극권에서 적도까지 3톤의 얼음을 운반하는 것이었어요. 누구나 이 모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유일하면서도 어려운 조건은 여행 내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도전을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위한 잔금까지 걸었습니다. 여행이 끝났을 때 남아있는 얼음 1파운드당 무려 5만 프랑을 받는 것이었어요. 현재 시대로 파운드당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얼음 덩어리 전체를 배달하는 데 성공한다면 약 5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도전이 발표되자마자 라디오 방송국 사람들은 느긋하게 앉아서 웃음이 쏟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베르제 나트빅은 웃어넘기지 않았어요. 당시 그는 유리솜 단열재를 제조하는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가족과 직원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그의 회사 그레스바트는 이 도전에 응했고 주변 사람들, 특히 라디오 방송국은 크게 놀랐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거든요. 아무도 그런 위협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총 거리는 약 8,050km였고 끓는 듯한 태양 아래 있었어요. 태양은 유럽의 해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얼음을 전부 녹여버릴 거예요. 하지만 버르제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기발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국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냈어요. 그가 만일 성공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상금을 취소했어요. 버르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미 북극권에 갔고 얼음을 발굴할 준비를 했거든요. 운 좋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상황은 너무 많은 언론의 관심을 모아서 나트빅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8개국의 후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유명한 정유회사 쉘은 그의 탐험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운송 제조업체인 스캐니아는 픽업 트럭을 지원했습니다. 버르제 나트빅과 그의 팀은 얼음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게가 3톤이 되는 얼음을 한 조각으로 잘라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를 200kg으로 여러 개 잘랐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로 모든 얼음 덩어리를 마을 중심부로 운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음들을 모두 녹여서 하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 후 얼음은 대형 픽업 트럭 뒤에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냉장 방법도 사용할 수 없었죠. 버르제는 유리솜과 나무로 전열된 특수 제작된 철 용기에 얼음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도전의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얼음을 어느 정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매우 교묘한 절연 방식이었습니다. 유리솜은 녹은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기는 얇은 유리 가닥 사이에 끼어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함께 트럭은 약 300kg의 약품도 운반했습니다. 약품은 여정 중에 통과하는 한 병원으로 배송되어야 했어요. 1959년 2월 22일 대륙을 가로지르는 서사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은 노르웨이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팀은 코펜하겐, 함부르크, 브뤼셀, 파리, 그리고 마르세유를 통과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특이한 여행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나트빅과 그의 팀원들은 큰 도시와 작은 마을을 통과할 때 환호성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도로는 잘 포장되어 있었고 날씨 조건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탐험대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뉴스는 훨씬 더 남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심지어 얼음을 실은 트럭이 붐비는 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호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버르제와 그의 팀을 점심에 초대했어요. 얼음은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팀은 픽업 트럭을 들어올려 배에 싣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배는 그들을 알제리해안까지 데려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나트빅과 팀은 여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막 시작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멋진 풍경과는 작별이었어요.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는 사막의 떼약볕을 견뎌야 할 겁니다. 곧 그들은 최종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전보다 훨씬 더 빨리 녹아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탐험대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모래에 갇히지 않고 여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사하라 사막에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포장된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르제와 팀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거운 짐을 실은 차량을 모래에서 파내야 했어요. 매일 기온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때로는 기온이 50도가 넘었어요. 트럭은 모래에 갇힌 일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얼음이 전보다 더 빨리 녹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하라를 가로질러 운반한 모든 것이 시원한 물로 가득 찬 커다란 수영장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사막에 캠프를 만들고 낮에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결승선이 멀지 않았어요. 그들은 낙타의 등을 타고 여행하던 많은 우호적인 유목민족을 만났습니다. 이 사막 거주자들은 음식을 나누어주며 탐험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탐험대는 아주 특별한 물을 선사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은 물이었죠. 유목민들은 사하라 사막의 극한 온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낙타 없이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종종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동물은 혹의 지방을 저장합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음식과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지방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어쨌든 불타는 태양 아래 여러 날을 보낸 후에 나트빅과 탐험대는 마침내 사막을 떠나 가봉의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곧 최종 목적지인 리브르빌에 도착했어요. 많은 현지인들이 가장 기이한 도로 여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기 위해 주위에 모였습니다. 얼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버르제와 팀원들도 모두 무사했어요. 노르웨이에서 리브르빌까지 가는데 2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음이 얼마나 많이 녹았나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무게를 재고 필요한 모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여행을 시작할 때 얼음 덩어리 무게는 3040kg이었습니다. 지금 얼음의 무게는 2700kg이었어요. 약 320kg의 얼음밖에 녹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전 세계를 반쯤 가로질러 다른 나라와 다른 기후를 거쳐간 후에도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 탐험의 결과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북극권에서 적도로 운반하면 도중에 11%의 얼음만 잃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나트빅은 대부분의 얼음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얼린 물을 보거나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나머지 얼음은 노르웨이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기자회견에서 음료로 사용되었어요. 귀환 여정은 훨씬 더 쉬웠습니다. 원정대원들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어요.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버르제 나트빅이 트럭을 타고 돌아간다면 파리에서 직접 인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친 팀은 사양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이 사막을 다시 통과하도록 만들 수는 없었어요. 비록 도전에 대한 상금은 없었지만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탐험은 목표에 도달했고 버르제는 그의 회사와 제품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